선거로 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신화의 시대와 정치인데요.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에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광일 작가님 그리고 함규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해볼 텐데, 자, 신화하면 우리가 신비스러운 이야기 좀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혹시 두 분이 좋아하시는 뭐 신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길 수가 있는데 네. 그 옛날에 신이 만물을 창조했대요. 그리고선 동물들한테 하나씩 수명을 마련해 줬는데 다른 동물들은 그냥 다 받아가는데 인간만큼은 좀 반론을 피하더라 이거죠. 인간한테 20년의 수명을 줬거든요. 그런데 왜 20년밖에 안 되냐고 좀 더 달라고 신한테 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이 그러면 다른 동물들한테 가가지고 혹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지 물어봐라. 나눠주면은 그걸 너한테 붙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말을 만났어요. 인간이. 그래서 말한테 너 수명 좀 떼줄래? 그러니까 20년 가져가. 말이 상당히 쿨하죠. 네. 그렇게 20년을 받고 그다음에 또 개한테 가가지고 수명 좀 떼줘봐. 그랬더니 그래 20년 가져가. 또 개도 그랬대요. 또 마지막에 원숭이한테 가서 수명 좀 내놔. 그랬더니 알았어 20년 가져가. 그래가지고 다 하시니까 8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다시 신한테 갔대요.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알았다 그러면 너는 이제 80년을 사는데 다만 태어나서 20년 동안은 인간답게 살아라. 그리고 20년 동안은 말처럼 일해야 된다. 그리고 20년은 개처럼 지저대고 마지막 20년은 원숭이처럼 구경거리나 되거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짜 그치 전해져 오는 신화예요? 지어내신 거 아니죠? 아니, 저는 처음 듣는 신화인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신화보다는 전설에 가깝다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신화하면은 떠오르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예요. 제주도요? 네, 제주도에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한라산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한라산이 사실은 설문대 할망이 누워 있는 모습이고 그 설문대 할망이 온 세계를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마를 이렇게 쭉 가다가 치마에 흙을 이렇게 옮기다가 구멍이 나서 하나씩 떨어진 게 오름이에요. 아. 네, 그 다음에 빨래를 놓고 그 빨래를 담으려고 했던 게 성산 일출봉. 그러니까 뭔가 일리가 있다. 그렇죠. 네. 굉장히 평화로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을 만들어냈던 할머니 이야기 제주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만 맛보기로 이야기해봤는데도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는데 이제 역사 속으로 좀 들어가서 봤을 때 이 신화라는 게 정치적으로 꽤 쓸모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화라는 것이 과거에는 꽤 유용하고 또 좀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지배 계급이 있었고 또 이제 그 군주가 있잖아요. 뭐 네. 황제든 왕이든.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냥 그 여성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하다가 이렇게 뭔가 좀 뭐가 안 선다는 거죠. 네. 이 왕가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신의 아들이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는데. 아래서 태어났다. 뭐 늑대가 젖을 먹을 길렀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특별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이게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로물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천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고주몽, 그러니까 동명성왕도 마지막에 승천했다고 광개토왕비에 써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암살당한 게 아니냐. 근데 우리 왕 어디 가셨어? 그러면 승천하셨나 봐. 워낙 신이잖아.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상당히 가뿐하기 때문에 그렇죠. 편리함도 있어서 상당히 좀 신성한 정치적인 존재를 포장하고 그 유래를 설명하고 그 최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신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신화가 하나의 뭐 교류의 수단? 그런 식으로 좀 활용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상상 속의 동물들을 이제 묘사한 것들이 있어요. 중국에는 이제 산해경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태양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던 발새 딸린 까마귀, 삼조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조고를 모두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한국대로 이게 우리 거,
중국은 무슨 말이야? 그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일본에서는 축구 대표단, 그러니까 국가대표 대표단의 그 응원단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모두가 태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태양을 상징하는 발새 딸린 까마귀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특수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두가 이제 무섭고 신기한 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여기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일 무서운 신이 뱀신이에요. 뱀신. 그래서 나가신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데 그게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용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뭔가 상징이 있죠. 그래서 용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왕.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신성한 존재에다가 거기에 또 특별한 사회적인 어떤 이미지, 정치적인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화는 세계 곳곳에 그래서 여기저기 예전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나타난 특수한 모습들이 그 지역에 또 보여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를 잘 추적해 보다 보면 그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민족이 이동했나 보다 그렇게도 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곰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들. 우리나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쪽에 이렇게 찾아보면 곳곳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화들 속에서 저기에 뭔가 역사의 어떤 좀 중요한 어떤 단서들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각 나라마다 이제 고유한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단군 신화와 고조선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단순히 이게 전승으로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신화가 좀 정치적으로 그럼 활용될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군 신화가 최초로 기록된 책이 무언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어떤 책인지 아시잖아요. 삼국유사, 일련의 삼국유사. 맞습니다. 이련 스님이 썼던 삼국유사인데 이 삼국유사의 이 단군 신화가 채록된 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고려쯤이죠. 고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려 말, 특히 이제 몽골의 침입에 있어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사만일통, 예를 들어 옛 고구려 후손들은 우리는 주몽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옛 백제 후손들은 아니다, 우리는 부여족의 자손이다. 아니면 신라의 후손 같은 경우는 박씨면은 그 다음에 혁거세. 그렇죠. 김씨면은 알지, 그 다음에 석씨면은 탈의 후손이다. 각각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각각 나눠져 있던 어떤 각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존재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최초의 흔적을 이 신화에서 찾아냈던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단군, 그러니까 곰이 이제 사람으로 변해서 환웅과 혼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서 나온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신성한 존재이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다 하나였다. 이런 얘기로 같이 갈 수 있는 상징, 어떤 정치, 어떤 통합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제 신화의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신화라고 하면 역시나 우리가 빼놓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이 아테네 건국 이야기가 좀 나왔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테네 자체로 역사로 발전을 하는 과정을 이제 신화의 초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아테네에 제한되어 있지만 어떤 시민의 민주주의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초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테세우스 이야기입니다. 크레타 섬에 있었던 괴물, 반인반수의 괴물이었던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르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크레타 섬에서 이 미노타우로스에게 제사를 지낼 사람들, 그러니까 인신 공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아테네 사람들을 데려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 사람들로서는 참을 수 없고 굉장히 두렵고 또 거부감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테세우스가 그 희생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결국 이제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르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의 어떤 영웅담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크레타섬, 미노아궁, 그 다음에 미노타우로스, 그런데 그거를 아테네에서 왔던 테세우스가 무찔렀다? 요 느낌을 이제 역사 현실에 적용을 시켜보면 당시 강성했던 크레타가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고 아테네는 그 크레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 그러니까 그 중심에 우리 조상이 테세우스야. 그렇게 어떤 괴물도 무찌를 수 있고 지혜도 있었던 인물이야. 라고 함으로써 아테네인들에게 하나의 어떤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를 이제 신화에서 찾아냈던 것.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신화는 그냥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아테네가 건국 이후에 이제 새롭게 자신들의 힘을 이해하기 그렇네요. 시작했던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신화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상징. 이게 그러니까 신화가 뭐 현실 정치 세계와 좀 사회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아라크네에 대한 신화인데요. 근데 아테나는 뭐 굉장히 할 줄 아는 게 많은 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배를 잘 짜는 거 그거였거든요. 근데 아라크네는 그냥 사람이죠. 사람 여성인데 내가 얼마나 배를 잘 짜는 거 하면 아테나도 나한테 상대가 되지 못할 거다. 그 정도로?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닌 거야. 듣고 있던 아테나가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화나죠. 그래가지고 할머니의 목으로 전장에서 아이 그러다가 큰 코 다쳐. 아테나 여신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랬더니 난 경고를 상관없어요. 했네. 한번 싸워보라 그래요. 난 그 배틀로 배틀을 하면은 내가 이길 자신 있다. 아테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테나 여신이 모습을 딱 드러내면서 이래도 한 거죠. 주변의 사람 다 놀라 자빠지고 네. 그냥 신이 확 하고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제 네 말을 취소하고 나한테 용서를 빌면 용서해줄게. 그랬더니만 이 아라크네가 원래는 이름이 가니크네인데 아라크네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뚫리질 않고 그냥 한번 붙어보자고 당신이 더 잘하는지 내가 더 잘하는지 한번 진짜 배틀을 붙여보자. 어머.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배틀을 하는 거죠. 또 주제도 하필이면 그 배를 짜는데 그 문양을 넣잖아요. 그 아테나는 신들이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를 짜는 반면 아라크네는 뭔가 신이 실수한 거, 신이 약간 잘못한 비꼬았구나. 거, 계속 그런 것만 다 잡아가지고 왜 그리고 그랬을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테나가 완전히 분이 터졌어. 네. 그래서 실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배를 짜고 있던 아라크네 그걸 다 찢어버린 다음에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뭐 아직도 이렇게 짜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은 신은 어떻게 보면 귀족이고 지배계급이고 그 아라크네와 같은 건 평민은 그냥 평민이다.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 까불지 마라. 그런 약간 계층적인 질서를 옹호하는 얘기로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 또 이렇기도 해요. 아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면이 아테네가 있기 때문에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신화 속에서 녹아들지 않았을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테나가 왠지 그냥 사람하고 그냥 그거 경쟁하느라 싸우고 그러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룰을 깨가지고 다 뜯어버리고 자기 신 힘이 이용해가지고 막 거미로 만들고 되게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질투심도 강한 것 같고 그 오점이 있는 신들의 모습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보여지거든요. 신들도 실수를 하고 잘못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삐지기도 하고 그러는 존재다라고 봤을 때 그런 게 신화가 남았다는 것은 뭔가 이제 민주주의적인 그런 기풍이 그 신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결국은 똑같지 뭐 이런 다 똑같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거기 녹아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신화라는 게 뭐 이렇게 좀 약간 인간적이고 뭔가 있을 법한 이야기도 있지만 비인간적이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뭐 SF급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신화라고 하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신화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 신화가 그 계급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인도에서 나타나는데요. 인도의 종교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인도의 종교하면 힌두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힌두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힌두교에서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누라고 하는 만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누가 이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이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전 같은데 법전으로 보통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우 법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도하면은 뭔가 신분제의 그 격차가 뚜렷하잖아요. 네.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힌두 교도들이라면 지켜야 할 어떤 도리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문제, 이런 어떤 사회 제도 전반을 신화로 담았는데 그 신화가 신화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다라는 점에서 결코 신화를 가볍게 볼 수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우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신화 속 인물인 거죠,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반고나 마찬가지로 또는 이제 성서에서의 아담 내지는 이브와 마찬가지로 그 인도 신화에서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 뭐 노아의 홍수 비슷한 얘기도 있어요. 만우와 얽혀 있는 게 어떤 물고기를 낚시했다가 놓아줬는데 그 물고기가 이거 비밀인데 그 얼마 있으면 엄청난 홍수가 나와서 다 떠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 대비하고 있어 해가지고 만우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인류가 구해졌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만우 법전, 그러니까 만우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도의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신분제라든가 그런 규칙 같은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 중에서 삼종지도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성은 태어나서 한동안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되고 남편이 죽고 나면은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게 삼종지도인데 이게 원조가 만우입니다. 근데 지금 만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만우 법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고대 법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대 법전이 과연 인도 사회에 영향을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신화고 그다음에 이게 또 경전인데 이게 사회에 영향을 끼칠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하셨던 삼종지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담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 계층은 말이지 하면서 우리 제사장 같은 드라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지하는 바이샤가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서 몸을 써야 되는 수드라가 있어. 이거는 지켜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의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우리가 이제 근대 인도로 들어서면서 근대 여러 인권과 관련된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우 법전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는 이 만우 법전을 불에 태우는 정치인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신화로 존재해야지 현실에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인도인들에게는 이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뭐냐면 지금 당신이 살아서 하는 행동이 나중에 죽어서 다시 태어났을 때 영향을 끼친다. 까르마, 업, 윤회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그래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좋은 걸로 태어날 거고 악한 짓을 하면은 나쁜 걸로 태어날 거야 라는 생각과 같이 카스트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떼어내서 이거를 뭔가 버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따르는 순간 나머지도 같이 쫓아오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도 인도에서 어떤 면에서 법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로서 신화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신화의 정치적인 기능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정치적인 기능, 우리가 지금 선거 방송이잖아요. 네. 선거에 관련된 신화를 한 맛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예, 페르시아, 역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그 페르시아의 그 체제를 만든 신화적인 이야기가 좀 선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를 세운 임금은 키루스인데 그 다음 때에 가가지고 키루스의 자식이 아닌데 뭔가 참칭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니까 다리우스라는 사람을 포함해 7사람이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그 참칭자를 내쫓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나라를 만들 때 어떤 나라를 만들까 이거부터 일단 국채부터 의논을 한 거예요. 네. 오타네스라는 사람이 민주정으로 가자. 우리가 좀 군주정의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권리를 가지는 민주주의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메가비조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 민주정으로 가면 중후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좀 우리처럼 이렇게 좀 똑똑하고 어느 정도 좀 덕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정치를 주도하는 과두 정치로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우스가 아니다. 또 이제 과두 정치로 가면은 파벌이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맨날 싸운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고 그 사람이 잘하는지 일단 감시도 하고 이제 보좌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군주제로 가는 게 제일 낫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세 사람이 얘기하는데 네 사람은 듣고만 있다가 난 다리우스한테 한 표 해가지고 전부 다 다리우스를 네. 지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군주정으로 가는 걸로 딱 낙찰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누가 군주가 될 거냐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선거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7사람 중에서 내일 아침 말을 타고 한번
한 바퀴 빙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말 울음소리를 내는 그 말의 주인이 그 사람을 군주로 삼자 우리가 좋다 그런 거예요. 다리우스에서 또 꾀를 내요. 밤새 그 순말인데 자기 말은 그 앞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앞에다가 보여주고 그러면서 계속 애가 타게 만드는 거예요. 순말이 뭔가 이렇게 좀 끌어오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침이 돼가지고 말을 한번 빙 돌아오는데 저기 좀 앞말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깽 하고 우는 거죠. 흥분해가지고 하늘이 정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군주다 해가지고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화 같은 얘기죠.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선거와 관련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뭐 놀랍고 신기한 신화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알고 있는 게 이 그 페르시아의 신화 속에 신라의 이야기가 또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참 신기해요. 그렇죠. 페르시아인데 신라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최근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서사시를 적은 내용이 이제 그 발견이 됐어요. 그걸 보니까 이게 7세기 얘기인데 11세기에 누군가가 그걸 기록을 했고 그걸 다시 필사한 게 14세기께 최근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요? 이야기가 신기하다. 페르시아니까. 그리고 딱 봤더니 거기 꾸시나메라고 하는 그 서사지인데 이 꾸시의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꾸시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악당이 되는 존재이고 이 꾸시에 맞서는 아비틴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왕자의 이야기인 건데 이 왕자가 이제 페르시아가 힘을 잃어가지고 잠시 중국에 와서 머무르는 사이에 이제 쿠시하고 계속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다시 또 한 번 망명을 해요. 그래서 그 망명을 해서 바실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났던 바실라 이게 신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페르시아의 신화 속 신라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신라의 신화 속에 페르시아 이야기는 없을까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아니 그 얘기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가 왔다는 흔적을 남겨야 될 텐데 라고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해서 떠올리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괴릉에 가면은 무덤을 지키고 있는 무인이 있는데 네. 이분 모습이 영락 없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라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왕릉에서 발견되는 그 유리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의 재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일대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신라에도 페르시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신라의 페르시아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처용.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용은 조선시대까지 이제 궁궐에서 그러니까 어떤 악기를 몰아내는 존재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그 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처용탈이 빨갛거나 까매요. 보통 한국 사람의 얼굴하고 좀 다른 네. 느낌을 갖고 있는 이국적인 풍을 띠고 있고 눈이 푹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이제 높다 이런 어떤 묘사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얘기하셨던 이 사람 그러니까 헌강왕이 울산 앞바다 가가지고 동해 용왕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데려왔다는 게 처용인데 이 바다라는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신화이지만 어쩌면 역사 현실을 그 속에 신화처럼 그러게요. 담아놓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겐 처용 설화 또는 이제 쿠시나메와 같은 어떤 서사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일야화라는 그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라의 신화 속에도 왕의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거기서 또 선거 얘기가 또 나올 수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될 수, 잊을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선거 네.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제 대표자를 뽑는 이야기인데 당시 왕이었던 남해 차차홍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더 덕망 있는 사람이 다음 왕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유리도 있고 그 다음에 탈해도 있는데 이 둘이 누가 더 덕망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데 옛말에 이르기를 덕망이 있는 사람은 좀 연배가 있는 사람인데 보통 그런 사람은 2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짐작하시겠지만 지금은 딱 그 펼치면 몇 네. 년생인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신라 때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안 나오죠. 이걸 알 외모로 수가 할 수도 없죠. 없고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의 숫자가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떡을 한번 깨물어 보자. 그랬더니 이때는 그래서 이제 유리가 조금 더 나이가 있어서 2의 자국이 더 많아서 다음 왕위를 이었고 그 다음 때 이제 나중에 탈해가 다시 이제 그 왕의 이사금에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도 짐작해 보면은 뭔가 모종의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자국으로 대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즉위한 것이다 이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뭐 세습이라던가 아니면 뭐 군주제와는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저 군주제긴 했지만은 군주제는 기본적으로 세습이다. 자신이 혈통한테 내려준다. 그래서 만일 이제 아직 자식이 어리다 그러면은 그럼 잠깐 섭정을 해서라도 이제 그 자신의 자식한테 핏줄한테 이어주는 게 보통이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남해 차차웅 때에 석탈해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 외부에서 들어왔으면 오히려 좀 배척하는 게 그쵸.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석탈해한테 상당히 높은 고위직을 줍니다. 정치를 거의 이 사람한테 거의 다 맡기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용을 한다고 삼국사기엔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고 나서는 석씨 아니면 박씨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왕을 이어라.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유리 이사금이 왕이 된 다음에 유리 이사금한테도 자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식한테 이어주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석탈해가 왕을 이어야 될 차례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무슨 부족 이동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 신라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그 박씨 가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씨 이런 유력한 그 시족들이 이렇게 하나로 섞이면서 이제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자 한동안 그렇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신화가 이렇게 많은 정치적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선곽 인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인물 좀 꼽아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페르시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구시나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다리우스 왕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다리우스 왕 이전에 키루스 2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남겨놓았던 이제 조그만 원통형 조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분의 그 중요한 어떤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빌론을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유대인이 풀려서 어디로 갔느냐는 학자들의 논쟁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라크 땅이니까 굉장히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 지역하고는 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예들을 풀어주기도 했었는데 그 자리에 이 뭔가 그 법전과 같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노예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압박은 없어야 되고 종교는 자유롭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를 통해서 노예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 지금으로 보면은 조금 인권과 같은 어떤 인권선언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고대에도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기의 장점 중에 하나였던 관용의 어떤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신화처럼 남아있는 옛날 이야기지만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나는 관대하다. 네, 그래서 키루스 2세 한번 오늘의 선거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스파르타의 정체를 만들어낸 리크루구스를 좀 꼽고 싶거든요. 네. 재산에 있어서 토지를 모두 몰수해가지고 다 균분해가지고 나눠줬고 화폐를 금은 화폐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걸 축적을 하고 할 것이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갈릴 거다 해가지고 화폐를 모두 상당히 무겁고 좀 갖고 있기도 힘든 그리고 가치는 별로 없는 쇳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화폐를 그냥 축적보다는 유통의 면으로만 쓰게 했어요. 그리고는 공동 식사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회식 문화를 이 양반이 처음 만든 건데 이렇게 뭐 마을마다 집회마다 이렇게 공동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서로 넘나지도 없고 서로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음으로써 서로 친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평등 그 자체의 체제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동양의 경우에선 이렇게 뭔가 새로운 헌법 질서를 세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리크루굿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고선 자기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존경받을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등한 체제를 리크루굿은 만들고 반면 조금 차등해 있는 체제를 솔론이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파르타는 궁극주의로 간 거죠. 그리고 아테네는 민주국가로가 된 겁니다. 좀 네. 흠은 있을지라도. 그런 면에서 신화적인 인물이 만들어 놓은 거를 또 그냥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 새롭게 생각하고 계승하면서 동시에 또 바꾸고 그런 후대의 사람들의 노력이 또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리크루굿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거학 인물까지 좀 꼽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제 신화의 시대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신화가 정치와 국가에 있어서 얼마나 또 영향을 줬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고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선거학개론 알찬 내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